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앞세우고 아들이 두고 간 손주를 키우며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앞세우고 솔직히 저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차마 아들이 남기고 간 손주가 눈에 밟혀서 마음 먹은 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을 가슴에 묻은 어미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내 살이 도련해지고 뼈가 깎이는 그런 고통과 비슷하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억울합니다. 왜냐면 다들 사고 때문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명백히 누구 때문에 아들은 세상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원통하고 또 원통한 어미의 이야기 들어주세요.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하나 있는 자식이 저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그 아들이죠. 남편과는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됐고, 당시 검사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은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40년 전 그때만 해도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했으니 제가 얼마나 남편을 우러러보며 살았겠어요. 저에게는 제 남편보다 잘나고 멋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요. 처음 결혼을 한다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님이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잘난 검사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고작 사무실 격리 일을 하고 있으니 눈에 드셨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의 반대에 굴하지 않았고 원하는 대로 저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추진력 또한 대단했죠.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도 바로 생겨서 저는 곧 태교에 돌입했고 시댁을 왕래하면서 살림도 배우고 그랬죠. 남편의 그늘 아래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 생활은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아들이 4살이 되었을 때 행복했던 저희 가정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고사였죠. 전화로 알려온 남편의 소식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선 사람인데 집을 나선 지 5시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니요. 어느 누가 그 말을 바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고 수사를 하는 동안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누가 손을 쓸 틈도 없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군요.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혼절하셨고 남편을 잃은 저 또한 망연자실하고 말았어요. 그때 아들의 나이 겨우 4살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때 그 순간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할 만큼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눈물로 치르고 난 뒤 시어머님은 저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대놓고 말씀은 않으셨지만 마치 저 때문에 본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물론 화풀이 대상이 필요하셨겠죠. 그래서 남편 잃은 저에게 모질게 대하셨겠죠. 그 마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시어머니처럼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거잖아요. 시어머님처럼 저 또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건 같은 입장인데도 어머님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아들을 잃은 걸 제 탓이라고 치부하시려는 모습이 너무나 서운했죠. 하지만 지금 시어머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 자식을 잃어보니 그때 어머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식을 잃고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때 어머님도 그러셨던 거겠죠.
세상을 떠난 남편의 역할을 제가 하기 위해 일을 하러 나가야 했어요. 아직 어린 아들을 안전하게 시어머님께 맡기고 싶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저희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으니 맡기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마음의 병이 생긴 시어머님은 손주도 눈에 들어오지 않으시는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시댁과 거리가 점점 멀어졌고 나중에는 인연이 완전 끊어져 버렸어요. 친정도 홀아버지 혼자 계신 상황에 아이를 맡길 만한 상황이 안 됐죠. 그러니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고 거의 대부분 부업이나 일용직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졌어요. 시댁에서도 지원이 끊어져 버렸고 저 혼자 세상과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죠. 아들이 자랄 때까지 참 고생 많았어요. 돈 되는 건 다 하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아들은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꿀리지 않게 하고 다니려고 정말 많이 챙기고 그랬어요. 어디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더라도 너희 아버지는 나라 일 하다가 돌아가신 거라고 어깨 당당히 펴고 다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지만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움츠려 들기만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죽은 아빠를 살려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판 남인 사람을 아빠로 만들어줄 수도 없고 정말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가 삐뚤게 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질 안 좋은 친구들과 충분히 어울릴 수 있었을 텐데도 아이는 착실히 자기 할 일을 해줬거든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아들이 착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뜬금없이 저에게 검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검사? 아빠처럼 검사가 되고 싶다고? 네, 엄마. 저도 아빠가 가신 길을 가고 싶어요. 검사라는 직업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그 일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아들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또 자기 아빠처럼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죠. 두려운 마음에 안 된다고 했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엄마가 무슨 걱정하시는지 다 알아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안 당해요. 그러니까 저 믿어주세요.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는 아들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차마 그 눈빛 앞에서 계속 반대할 수 없어서 저는 아들을 밀어주기로 결심했어요. 아들은 그때부터 공부에 더욱 집중하더군요. 원래도 공부는 참 잘했거든요. 법대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고 그랬습니다. 고3 시절 하루에 3, 4시간만 자면서 아들은 수능을 준비했고 밤낮 없이 집중한 결과 드디어 남들이 다 알만한 학교에 법대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 먼저 간 남편 생각과 홀몸으로 아들을 키워내며 받았던 모든 서러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지금도 그때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지어질 만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법대에 입학해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대학생이 돼서 남들 다 하는 연애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학교 공부에 충실하더군요. 준호야, 너는 여자친구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엄마. 그리고 여친 사귈 시간도 없고. 공부도 좋지만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래, 응? 내가 알아서 해요, 엄마. 아들의 관심사는 늘 책이었어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단짝도 없는 아들이 저는 걱정이 되더군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이라는 건 인간관계인데 그 부분이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검사만 되면 다 해결될 거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아들이 원하는 검사만 되면 명예도 인맥도 다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것도 없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다 자란 아이 교우 관계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 맡기고 지켜볼 수밖에는 다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친구 사귀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대학에 입학해 군대를 갔다 오고 다시 복학해서 졸업하는 동안 한 번도 여자친구가 없더군요. 가끔 머리 식힐 겸 친구들을 만나 밥 한 끼 하는 것 외에는 늘 두꺼운 책을 붙들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이 걱정이 되면서도 당장 닥친 사법고시만이라도 잘 치르기를 바라며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학비에 생활비에 저 혼자 벌어 그 모든 지원을 다 했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부터 안 해본 일 없이 남의 집 청소며 식당 일이며 건설 현장들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물론 힘들었죠. 쉬는 날 없이 내 인생에 내 이름 석자는 지워버리고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왜 지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의 보상이 아들이 검사되는 그 순간이었기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버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사법고시를 치렀어요. 아들은 긴장감 때문에 사뭇 비장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단단히 준비를 해서 고시장으로 향했죠. 시험 100일 전부터 시작된 합격 기원 새벽 기도를 그날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도 아들이 열심히 시험을 치는 고시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시험이 끝나는 시간까지 얼마나 피가 마르던지 손에 땀이 흠뻑 차서 손수건을 계속 들고 있어야 했지요. 마침내 아들이 고시장 밖으로 나왔고 밝은 얼굴이길 바랬지만 온통 찡그린 표정으로 나오더군요. 왜? 어려웠어? 이번에 시험 문제가 좀 이상했어요. 내 예상과 많이 달랐어. 그래도 점수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미리 실망하지 마. 알았지? 당연하죠. 신경질을 내며 앞서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 좋은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쉽사리 기분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결과야 어찌 나오던 그간 애쓴 아들을 위해 보양식을 준비해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들은 계속 신경질적이었어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김칫국부터 마셔요. 그래서 준비한 거 아니야. 너 그동안 공부한다고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너 보양시켜 주려고 마련한 거지. 요즘 입맛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엄마는 좀 오버하지 마요. 준호야, 그런 말이 어딨어? 몰라요, 엄마. 나 밥 안 먹어요. 아들은 애써 준비한 음식에 젓가락질 한번 하지 않고 그 길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때 얼마나 제가 속상하던지 평소 울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며 살았는데 그날은 애를 써도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지도 속상해서 그러겠지라며 넘어갔고 한참 지나 사법고시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도 기대는 했는데 낙방했더라고요. 그날 아들은 밤에 아주 늦게 들어왔어요. 많이 실망했겠죠. 저도 많이 실망했는데 아들은 더 했겠죠. 몸도 못 가눌 정도로 흠뻑 취해서 들어온 아들은 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인사불성이 돼서 곧장 잠들어 버렸어요. 침대에 누운 아들의 양말을 벗기며 혼자 울었어요.
아들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이나 잠든 아들의 발을 만지며 울었어요. 다음날 일어난 아들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냐며 씩씩하게 말하며 다시 도전하겠다 했어요. 술 냄새가 풀풀 나면서도 눈빛은 살아서 또렷한 모습이었어요. 혹시나 좌절해서 슬럼프에 빠질까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씩씩한 아들 모습에 언제 울었냐는 듯 저도 기운이 나더군요. 그렇게 아들의 재수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두 번째라 그런지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니며 여유를 가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연애는 안 하더라고요. 친구와 A는 다르니까요. 이왕 다시 시작한 재수 제대로 공부해서 이번에야말로 합격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도 또 떨어져 버렸어요. 많이 준비했지만 시험운이 없었는지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합격 발표하는 날, 지난번처럼 또 취해서 올까 싶었던 아들은 예상과 달리 일찍 들어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야, 나와서 저녁 먹어. 밥은 먹어야지. 문 좀 열어봐, 준호야. 아들은 제가 방문을 두드려도 묵묵부답이었어요. 너무 걱정됐지만 차마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없어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침내 이틀 뒤 방 밖으로 나온 아들은 저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나 검사 되는 일 포기 안 해요. 그래서 나가서 공부하고 싶어. 나가서 산다고? 어딜 가려고? 고시원. 나 고시원 가서 살게요. 그 좁은 고시원에서 공부하겠다는 아들 말에 결사반대했어요. 차라리 제가 집을 비우겠다고 잠자는 시간 외엔 집에 안 들어오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별 수 없이 아들이 하겠다는 대로 해줬습니다. 발품 팔아 그나마 깨끗한 곳을 골라 고시원을 구해줬어요. 이번에야말로 꼭 합격하겠다며 의지를 다지는 아들의 짐은 고작 배낭 하나가 다였죠.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니 어찌나 휑한지 일이 끝나 집에 와도 전혀 편하지가 않았어요. 고시원에서 잠은 잘 자는지 밥은 챙겨 먹는지 그곳 생활이 너무 궁금했지만 공부에 방해가 될까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좋아하는 밑반찬을 챙겨서 갖다 주며 빨랫감도 받아오고 보고 싶은 아들 얼굴도 보고 그랬어요. 있을만 하니? 잠은 잘 자고?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는 혼자 있는 거 괜찮아요? 내 걱정은 하지 마. 집 나와 지내는 네가 걱정이지. 일주일마다 보는 아들 얼굴은 갈수록 초췌해 보였어요. 이렇게 애쓰는 아들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맘 같아선 이대로 집에 데리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지내는지 알기에 꾹 참아내야 했죠. 공부도 체력이 되어야 잘 된다는 걸 알기에 먹거리와 보양식을 때마다 챙겨다 줬어요. 그나마 챙겨준 건 다 잘 먹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이제 안 오셔도 돼요. 뭐? 왜? 엄마 왔다 가시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공부할 텐데.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걱정 마요, 엄마. 나 이번 시험에 정말 집중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 알겠어. 대신 연락 좀 자주 해. 걱정이 돼서 원. 알겠어요. 얼른 가세요. 저 공부하러 들어가 봐야 해요. 아들의 말에 어쩐지 서운함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정말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의 고시원에 찾아가지 않았고 연락은 자주 하겠다고 했던 아들은 어쩐지 연락도 없더군요.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그렇게 참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저의 바람과는 달리 아들은 저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시험을 2달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온다는 아들. 무슨 일인가 싶어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고 그동안 못해준 음식을 한 상 차려서 아들을 기다렸죠. 그날 저녁 아들은 저에게 한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 아들은 저에게 이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열심히 공부만 하는 줄만 알았던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 것도 기절할 노릇인데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머리가 멍하더군요. 아니, 어쩌다가 아직 직장도 없는데 이게 무슨... 걱정 마요, 엄마.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나 이번 시험 꼭 될 거예요. 아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감인지. 갑자기 찾아온 가장의 책임감을 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 옆에서 새초롬하게 앉아있는 여자는 아들보다 4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아직 한참 노는 것을 좋아할 나이에 결혼이라니, 임신이라니. 아가씨 집에는 이야기했나요? 아직요. 오빠가 이번 주에 가자고 했어요. 그래요. 많이 놀라시겠네. 아들 옆에 앉아서 낭창하게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는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정말 뜯어말리고 싶었지만 임신까지 앞마당에 결혼을 반대하고 말고도 없었어요. 아들은 공부하다가 딱 한 번 친구들을 만나서 놀다가 며느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임신이 된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싶더군요. 미안해요, 엄마. 임신까지 했는데 책임져야지. 네, 착한 애예요. 저희 잘 살게요. 시험만 합격하면 다 잘 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어요. 당장 같이 살 집도 없어서 우선은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에 도배와 장판을 새로 깔고 그래도 신혼인데 싶어서 커튼도 새로 달아주었어요. 아들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험 치는 데까지는 고시원에 있기로 했고 우선 며느리만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이 시험을 합격하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양가에서 이야기가 되었죠. 며느리는 임신 초기 때부터 입덧에 시달렸어요. 워낙 마른 몸이라 걱정이 되긴 했는데 병원에서도 무조건 절대 안정을 하라고 했다더군요. 애초에 집안일을 시킬 생각도 없었지만 며느리는 예의상으로라도 제가 할게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새벽 늦게까지 뭘 하는지 방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어느 날은 도대체 뭘 하나 싶어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임신한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게임을 하고 거기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게임을 하던 며느리. 참다 뱃속의 아기한테 안 좋겠다 싶어서 아가, 너무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있는 거 아니니? 아이한테 안 좋을 텐데. 어머님,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기한테 더 안 좋아요. 뭐라고? 저 유일하게 스트레스 푸는 게 게임인데 그것까지 못하게 하시면 전 어디서 스트레스 풀어요? 아니, 다른 걸 좀 해보면 어떠니? 집에만 있지 말고 뭘 좀 배워보는 건. 아, 싫어요. 나가면 다 돈인데
어머님이 저 용돈 주실 거예요? 임신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다 못 먹고, 저도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오빠는 공부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저 혼자 이게 뭐예요?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남들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고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며느리. 저는 너무 미안해지더군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이란 사람은 고시 준비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임신한 몸으로 시엄마랑 둘이서 사는 게 뭐 그리 좋겠어요. 신세 한탄을 할 만한 거죠. 아이고, 아가, 내가 미안하구나. 울지 말거라. 아기한테 안 좋아. 몰라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한테 일체 간섭하지 않았어요. 밥이며 과일이며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방으로 갖다 주며 그렇게 임신한 며느리를 섬겼죠. 좋든 싫든 며느리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손주 녀석을 위해서 속이 터질 때도 있었지만 꾹 참고 그렇게 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아들의 시험 결과 발표일.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고 되어야 했는데, 그러나 아들은 또 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온 아들을 붙잡고 며느리는 엉엉 울었습니다. 내 인생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검사 된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더니 이제 어쩔 거냐고. 미안해. 이번에 너무 아깝게 떨어졌어. 다음번엔 꼭 뭐? 그때도 안 되면 어쩔 건데? 애는 어떻게 키울 건데? 그리고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며느리는 그동안 서러움이 폭발한 건지 제가 있든 없든 아들에게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미안하다고 하는 아들. 막노동이라도 해서 먹여 살린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제 앞에서 싸우는데 정말 보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남편 죽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오직 아들 녀석 하나만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들이 저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저는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을 꺼내서 아들 내외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작은 집이라도 구하거라. 엄마,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 자금이 뭐가 필요하겠니? 당장 너네부터 살고 봐야지. 죄송해요. 그리고 다음 시험 때까지는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생활비 보내줄 테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준비해봐. 엄마, 정말 죄송해요. 최선을 다해보고 후회는 없어야지. 준호야, 넌 이제 가장이야.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알겠지? 네, 엄마. 이번엔 정말 잘 준비할게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남긴 돈으로 아들 내외에게 작은 전셋집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 때까지 생활비 지원을 해주기 위해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죠.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힘든 날들이 많았지만 아들을 위해 또 태어날 손주 녀석을 위해 참을 수 있었어요. 그해 겨울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고 아들을 꼭 빼닮은 손주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싱긋싱긋 웃는 손자 녀석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제가 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손주였습니다. 기다리던 손주도 태어나고 이제 아들만 자리 잡으면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은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시험마저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불며 난리가 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주도 못 키우겠다고 책임지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은 계속되는 실패로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검사라는 꿈도 접고 말았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라도 여유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그럴 형편도 안 되니 속상하고 미안할 따름이었어요. 손자 녀석은 꼬물꼬물거리면서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돈이 뭔지 아들 내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어요. 손자를 저희 집에 맡기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어쩌다가 제가 반찬을 해서 아들 집으로 갈 때면 집안은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어린 아기가 있는 집인데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치우지도 않은 채 있는 날도 많았고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에는 아예 손을 놓은 것만 같았죠. 속이 뒤집어져서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손주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보채서 1시간밖에 못 잤다는 둥, 너무 힘들다는 둥, 울기 바쁜 며느리. 저도 애 낳아서 키워본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은 해놓고 살아야지. 이건 정말 돼지우리도 아니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래도 참고 또 참으면서 집안일을 다 해놓고 손주랑 좀 놀아주고 있으면 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도가 웃도는 뜨거운 날에 공사판에서 일하고 돌아온 아들은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면 또 속이 뒤집혀서 저녁 같이 먹고 가라는 아들의 말에 바쁘다며 그냥 그 집을 나와버렸던 저였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 걸 보니 부모로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는 돌을 앞두고 있었고 제법 아장아장 걸으며 예쁜 짓을 많이 했죠. 손주 보는 낙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그 아이가 눈에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 며느리 대신 손주를 봐주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집에 손주를 맡기고 가는 날들이 많아졌죠. 아직 엄마 손이 많이 갈 나이인데 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손주를 맡겼습니다. 하루는 보기에도 민망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서는 손주를 봐달라고 왔는데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더군요. 애미야,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니? 애기 엄마가 무슨 옷을 그렇게 입니? 어머님도 참, 이게 뭐가 짧아요. 요즘 다 이렇게 입어요. 너가 아가씨도 아니고 이제 아기 엄만데 그런 옷차림은 좀 아니지 않니? 진성이 볼 때 불편하지도 않아?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여튼 어머님, 진성이 좀 부탁드려요. 저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제 말을 귀로 듣는지 코로 듣는지 저의 쓴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주 녀석만 맡겨놓고는 가버렸어요. 아들은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공사판에서 땀 흘리며 돈 벌고 있는데 며느리는 밖으로만 놔두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도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남들 다 놀 때 못 놀고 임신해서 출산까지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 싶어서 봐주었는데 며느리는 갈수록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며느리는 저에게 손주를 맡겼고 그런데 그날은 자정이 넘도록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는 겁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밤에 손주를 들쳐안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더니 아들은 안주도 하나 없이 소주를 얼마나 마신 건지 거실 바닥에는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어요. 준호야, 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아들은 흐느끼며 울고 있었어요. 에미는 도대체 뭐야? 왜 이래? 엄마, 진이 집 나갔어. 자기 찾지 말래요. 쪽지 한 장 남기고 집 나가버렸어요. 뭐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날 아침 저에게 손주를 맡길 때도 아무런 내색 하나 없이 아이를 맡기고 나가던 며느리. 며느리는 지긋지긋한 이 생활이 싫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백방으로 며느리를 찾아보았지만 친정에서도 며느리의 행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그날 이후 일도 나가지 않고 술독에 빠져 살았고 늙은 저는 매일 밤 엄마를 찾아서 우는 손자 녀석을 품에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며느리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아들은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막노동판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 진성이 잘 부탁해요. 제가 꼭 살면서 은혜 갚을게요. 아휴, 준호야, 정신 바짝 차리거라. 너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은 그렇게 아비로서의 책임감으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손주가 5살이 되었고 아들도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접은 것 같아 보였죠.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는 지 속으로 낳은 아들을 버리고 가서는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잘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건지 보고 싶지도 않은 건지 애미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가출을 하고 행방을 알 수 없으니 이혼도 못하고 있었던 터라 아들은 우선 실종 신고를 했고 일정 시간이 지나 이혼 진행을 하려고 준비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아들과 저는 체념하고 손주 녀석을 잘 키우기 위해 애썼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손주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물고 집으로 가던 길에 저는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아들의 사고 소식. 현장에서 일하다가 10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아들.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믿지도 않는 신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세상의 모든 신들이 원망스러웠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 먼저 보낸 애미의 심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죠. 어느 누구도 그 고통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반쯤 정신 나간 상태로 아들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우는 손자 녀석을 부둥켜 안고 실신할 만큼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어딨어? 아빠는... 진성아, 아이고 불쌍한 것.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손자는 계속 아빠를 찾으면서 울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저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울다 지쳐 잠든 손자 녀석을 품에 안고 일어서서 조문객을 맞이할 힘도 없어 바닥에 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한 여자.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헛것을 봤나 싶어서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며느리가 맞았어요. 순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네가 여길 왜 오냐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저를 말렸고 저의 윽박에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진성이는요? 네가 지금 진성이를 찾아? 어? 무슨 염치로? 자식 버리고 갔냐니 이제 와서 진성이를 찾아? 저는 정말 정신이 반 나간 상태였고 며느리를 보는 순간 제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죽은 건 유감이에요. 근데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뭐라고? 오빠가 그동안 저한테 한 거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왜 집을 나갔겠어요? 오빠 여자 있었어요. 그거 참고 살 여자가 누가 있어요? 뭐라고? 뭐가 있어? 우리 준호가 여자가 있었다고? 네. 오빠, 저 말고 다른 여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안 해줘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하루하루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아둥바둥 살던 아들이었는데 아들에게 여자가 있었다니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진성이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는데 아들이 집으로까지 내연녀를 끌어들여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이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요. 이제 진성이 제가 키울게요.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오빠 명의로 된 집은 어차피 제 거잖아요. 뭐라고? 장례식장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살아야죠. 외도한 오빠 때문에 자식 못 보고 살 뻔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진성이 키우면서 잘 살게요. 순간 뒤통수가 띵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손주 녀석이 한쪽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놀다가 저에게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을 보고도 미동도 없었고 손주는 제 품에 안겨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랑했어요. 할머니, 이거 봐봐. 나 잘 그렸지? 아이쿠, 그래 우리 친성이 잘 그렸네. 그렇게 손자가 그린 그림을 보는데 손자가 들고 온 그 노트는 다름 아닌 죽은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손자가 가지고 놀 것들을 챙긴다는 것이 아들의 일기장을 챙긴 겁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죠. 그걸 너무 잘 알았던 저는 바로 일기장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죠. 손자를 낳고부터 시작된 며느리의 외도, 그리고 아들 몰래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놀아난 행적까지 모든 것이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 모든 것을 그저 진성이 하나 보고 참고 살았던 아들. 엄마 없는 아들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두 눈과 귀를 닫고 처절하게 살았던 아들.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리겠지.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아들의 마음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것은 다 거짓이었어요. 오히려 바람은 며느리가 피웠던 거죠. 아들이 죽자 사망보험금과 집 상속을 노리고 며느리는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일기장 내용을 모르니 며느리는 여전히 저에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고 저는 참지 못하고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 누가 바람을 펴? 바람은 네 년이 펴놓고 어디서 우리 아들한테 덮어 씌워? 뭐라고요? 미쳤어요? 지금 누구더러 바람을 폈대요? 저는 일기장을 며느리 얼굴에 던졌고 그걸 읽는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르겠고요.
어쨌든 법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은 나니까 그렇게 아세요. 법대로 해요, 법대로. 일기장에 쓴 거 가지고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며느리는 끝까지 큰 소리를 치며 장례식장을 빠져나갔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죠. 아들이 불쌍해서, 허망하게 떠난 아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이후 보험금 수령과 상속과 관련해서 저는 며느리와 법적 공방을 해야 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승소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손자 녀석을 키우고 혼자 살고 있죠. 세월이 지나서 이런 글도 쓸 수 있게 된 거지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대신해서 저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손자 녀석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어요. 나중에 하늘 날아가면 먼저 간 남편도 아들도 만날 수 있겠죠. 그날까지 손자와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